네, 11월 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투데이는 좀 낯설 수도 있는데 특정 금융정보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어제 금융위원회가 뭐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일단 특금법이 뭔가요? 네, 그 정식 명칭은 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네. 이 법안의 그 1조 목적을 네. 보게 되면 이 법은 외국환 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 세탁 행위와 네.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네.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서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크게 그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 세탁 행위와 네.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 동법 4조를 보게 되면 네. 불법 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의 조항은 그 금융거래와 관련해서 수수한 재산이 불법 재산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네.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등 자금 세탁 행위나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에는 그 금융위원회에 네. 금융정보 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른바 암호화폐와 같은 신종 가상자산을 이용한 네. 자금 세탁 등의 금융범죄를 막기 위한 법률이고 네.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하는데 그건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동안 그 개념과 네. 대상이 모호했던 이제 VSSP라고 하는데 네. 그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와 네. 그 사업자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그 큰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특검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대상과 네. 의무를 명확히 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이거는 또 뭔가요? 네,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 네.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되면 네. 그 가상자산은 경제적인 가치를 갖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가 됩니다. 네. 게임 아이템이나 선불카드, 네. 모바일 상품권 등은 해당하지 않는데 네. 직접 거래가 가능한 형태의 암호화폐가 바로 그 특검법에서 말하는 가상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그 가상자산 사업자는 네. 쉽게 말하면 이제 비트코인, 네.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를 다루는 사업자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네, 이제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의 내용을 보면 네. 크게 두 갈래입니다. 네. 그 앞서 말씀드렸던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과 네. 그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 은행에 준하는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한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행령은 그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를 가상자산 거래, 교환, 이전, 그리고 보관 및 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한정을 했는데요. 네.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위탁, 보관업자, 지갑형 서비스 제공자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번 이제 법 시행을 통해서 그 가상화폐 거래소의 사업 허가 여부를 네. 심사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크게 볼 수 네. 있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 네. 그 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여러 항목들을 점검받게 됩니다. 네. 이제 시스템 정비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들게 될 텐데요. 네. 여기서 이제 이미 준비가 된 대형 거래소가 유리하다라는 해석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네. 그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네. 긍정적이라고 보고 이제 업계가 또 제도권에 안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상당히 복잡한데 사전에 잘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특정 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이번에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한 배경이나 취지 같은 게 어떻게 되나요? 네, 우리나라는 기존에 암호화폐 같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별도의 법률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 6월에 OECD 산하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FATF에서 네.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안이 바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입니다. 네.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네. 가상자산 규제 대상이나 방법 등 당시 구체적인 사항은 네. 대부분 이제 시행령에 위임했습니다. 네. 1년여의 준비를 거쳐서 금융위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는데요. 네. 어제 입법 예고한 겁니다. 네. 블록체인 전문 권호은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네.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세탁 행위를 방지하는
규제를 도입을 했는데 그때 주요한 사항들이 시행령에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만 봐서는 정확하게 어떤 규제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시행령이 나와서 비로소 조금 윤곽이 좀 잡혔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뭐 그동안 법제도 바깥에 있던 암호화폐 같은 가상 자산이 뭐 제도권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는 네. 특근법은 국제 기준인 FATF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 네.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제도화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객 확인 의무와 의심거래 보고 의무 등 규제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이지 가상자산을 화폐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네. 뭐 투명성을 확보해 자금 세탁을 방지한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네, 핵심은 네. 이제 가상자산을 은행의 실명 계좌를 통해서 거래하도록 강제한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누가 얼마의 암호화폐를 이제 사고 팔았는지 파악이 가능하고 네. 가상자산이 자금 세탁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이번 시행령 입법 취지입니다.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100억 네. 원을 숨겨서 해외로 나가고 싶은데 네. 현금 100억 원을 들고 나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네. 또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암호화폐를 100억 원어치 사면 네. 이 암호화폐가 담긴 USB 하나만 들고 이제 해외로 나갈 수가 있게 되고 네. 이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것을 팔아서 현금화할 수도 있고 네. 다른 해외 계좌에 자금 은닉도 가능하게 됩니다. 네. 이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네. 건데요. 권 변호사의 설명을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정부가 봤을 때는 이거는 자금 세탁의 우려가 있는 그 상황인 거고 가장 그 규제를 받는 곳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될 것 같아요. 이번 규제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 신고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 요건들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요건들 중에서도 특히 그 은행의 실명 계좌, 그러니까 실명 계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자기가 실명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뭐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에 뭐 예외 같은 건 없나요? 네,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네. 가상자산과 법적인 화폐 간의 교환이 없어서 네. 예치금 등이 없는 경우에는 네. 실명 계정 발급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현금 거래가 없는 경우에 네. 입출금 계정 발급 요건은 면제한다는 그런 건데 네. 이제 이 경우에도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신고와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등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앞으로 뭐 또 달라지는 게 더 있나요? 네,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사람들 네. 입장에서 가장 큰 관심일 텐데요. 네. 앞으로 주식 양도차익처럼 가상자산 양도차익에도 세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 규제를 통해서 확보하게 되는 거래 투명성을 이용해서 네. 양도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권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네. 네, 암호화폐와 관련된 과세 정책이 지금까지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세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세법에 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서 법인세를 제외하고는 과세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7월에 그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내년 10월부터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게 됐는데 그 과세 내용은 암호화폐의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을 과세를 하게. 이번 특근법 시행령 개정안 이거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네, 시행일은 2021년 3월 25일입니다. 네. 금융위는 다음 달 14일까지인 네. 입법 예고 기간에 찬반과 그 밖의 참고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인데요. 네.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업계 간담회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장에서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금융위는 그러면서 이제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네. 연구개발 투자 등 지원 육성을 하되 네. 가상자산과 관련된 투기 과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네. 관계부처 합동 대응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현직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인 이정엽 블록체인 법학회장은 네. 미래세대 먹거리인 블록체인 활성화와 자금 세탁 등 폐해 방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을 수 있는 운용 해모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는 다른 AI나 다른 정보 기술처럼 육성하고 사회 진보를 위한 기술로 이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자금 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한 이 특근법도 전체적인 이제 가상 자산과 관련된 기술 생태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좀 유연하게 규정이 됐으면 하는, 그러니까 유연하게 이제 이미 이제 시행령 발표됐는데 그 적용 과정에서 좀 유연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 이번 특근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네. 금융위 홈페이지 정보마당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눈이 핑핑 돌아가는 시대인 것 같은데 의견 있는 분들은 입법 예고 기간에 확실히 의견을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70대 노모가 날이면 날마다 술에 취해 사는 아들을 더 두고 볼 수 없어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을 했지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몇 마디 말로 일의 시시비비를 가린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편언절옥 얘기해 보겠습니다. 편언절옥, 조각편 말씀언 꺾을절 감옥옥, 직역하면 한두 마디 말로 감옥을 꺾는다. 몇 마디 말을 듣고 송사히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뜻입니다. 논어 안연편에 나오는 말로 공자가 제자 자로를 평가하며 한 말입니다. 편언가이 절옥자 기유야여 자로 무숙낙. 한두 마디 말로 송사를 판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자로일 것이다. 자로는 한번 답한 일을 이행 안 하고 묵혀두는 일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편언절옥이라는 말이 나왔고 명판결 또는 명판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하게 됐습니다. 몇 마디 말로 사리분별을 분명하게 해 옥살이 여부를 결정한다는 뜻에서 편언가결, 편언결옥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매일 술만 마시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이유로 51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6살 노모가 1심 재판에서 살인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공소 내용과 판결문으로 사건을 재구성해보면 이렇습니다. 4월 20일 0시를 전후에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76살 A씨의 아들과 딸이 술 문제로 심하게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딸이 동생인데 엄마 좀 그만 잡으라는 식으로 오빠를 심하게 타박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딸은 재판에서 오빠가 평소에도 만만한 엄마를 때렸다. 이혼하고 양육비도 보내주지 못해 아들을 못 보고 돈벌이도 못하니 엄마만 잡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빠에 대한 미움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묻어나는 진술입니다. 그렇게 오빠와의 말다툼 이후 딸은 집을 떠났고 만취한 상태에서 계속 술을 먹겠다고 성화와 행패를 부리는 아들을 노모가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 내용입니다. 노모는 재판에서 뒤에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는데 정신이 있었고 수건으로 돌려서 목을 졸랐다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노모의 자백만 있고 다른 증거는 없는 재판에서 재판부는 제3자가 범행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76살의 노모가 100kg 넘는 건장한 아들을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 딸은 재판에서 오빠가 진짜 양심이 있었다면 그날 엄마가 그렇게 했을 때 혹시 자기도 죽고 싶어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건데 재판부는 엉뚱한 답변이라며 신빙성을 배척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들을 살해한 노모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오기 3분 남짓한 시간 동안 깨진 병을 치우고 바닥까지 깨끗이 닦았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에 그런 정신적 여유가 있을지 아들이 사망한 후 새삼스레 거실 바닥을 청소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게 재판부 의심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술한 사유만으로는 범죄 동기를 설명하기에 많이 부족한 느낌이 든다. 자백의 진술과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발생한 이상
피고인의 자백을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인 표극창 부장판사는 가로 40cm, 세로 70cm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는 게 가능한지 여성 실무관에게 직접 자신의 목을 졸라보라며 당시 상황을 재연해봤다고 합니다. 피가 안 통하긴 했지만 숨은 쉬어졌다는 게 표 부장판사의 말인데 검찰은 현장에서 즉사한 게 아니고 저산소증으로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진 것이고 제3자 개입 가능성도 조사했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죽은 사람은 있고 죽였다는 사람도 있는데 살인죄는 무죄라는 판결.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 형전에서 몇 마디 말로 시시비비를 가려 귀신처럼 판결을 내리는 편언절옥의 어려움과 중요함을 설파했는데 여러 생각이 들게 하는 판결입니다. 뉴스 사자성어였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조 6천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을 재차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이 펀드 판매와 관련한 것인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청탁 의혹과 관련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거 중인 여자친구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해 여자친구를 죽게 한 40대 성형외과 원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도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25%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20대 남성에 대해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혈중 알코올 농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성폭력 사건을 맡은 국선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국선 변호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11월 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